크렘린에 위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내부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을 방금 인정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엄청난 것이 무너졌고 더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 내부자들은 푸틴이 모르는 사실을 압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갇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매일매일이 푸틴이 자신의 나라를 절망의 블랙홀로 더 깊이 빠뜨리는 날입니다. 푸틴은 그만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푸틴이 만든 러시아는 더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러시아 내부자들이 자국의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본 후에 그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자들은 푸틴 앞에 놓인 재앙을 밝혀냈습니다. 러시아 예산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더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크렘린 내부에서는 분열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제학자들 모두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된다면 국가 예산 적자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는 러시아에 이미 큰 문제로 보입니다. 2026년 첫 매달 동안 러시아 재무부는 적자가 5조 8천억 루블, 즉 약 806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지만 같은 부처가 연간 적자를 3조 7천억 루블로 예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현재 러시아의 국가 예산 적자는 국내 총생산, 즉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푸틴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러시아가 회복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푸틴은 멈추지 않으니 궁지에 몰렸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푸틴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에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비24 미디어에 따르면 이러한 압박에 대한 저항이 심해져 러시아는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겨우 0.4%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벼랑 끝에 서 있으며 곧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정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만들어낸 상황을 직시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크렘린의 관료들만이 아닙니다. 기업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정상 궤도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면 푸틴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러시아 기업 지도자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한 고위 기업 임원이 주식시장만 봐도 러시아 기업 지도자들의 침공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임원은 미국이 중재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긍정적 소식이 나올 때마다 러시아 주식시장이 랠리하는 걸 보면 답이 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크렘린 내부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거나 최소한 푸틴이 국방비 지출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두뇌들은 세금 인상, 투자 부진, 현재 14.5%에 달하는 두 자릿수 금리, 그리고 크렘린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완전한 부재와 싸우면서 행동을 통해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는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의 앞날에 닥칠 재앙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는 모든 경고는 러시아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푸틴의 명령을 따르며 국민이나 기업은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싸움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026년에 약 3조 루블, 즉 약 4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부처는 또한 푸틴이 만들어낸 경제가 더 많은 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군사계약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출을 줄이면 계약도 줄어들고 러시아에서 번창 중인 몇 안 되는 기업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만든 함정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철수한다면 러시아 경제를 구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실패로 인한 굴욕은 그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을 이어가며 군사계약에 더 투자하면 2026년 상반기 말에는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은 이 싸움에서 러시아를 스스로 망치게 됩니다. 러시아의 성과는 미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6월 1일 보고서에서 전쟁연구소 ISW를 강조합니다. ISW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러시아군이 40.64 제곱킬로미터를 장악하거나 침투했다는 증거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싱크탱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영토만 고려하면 러시아군은 281.1 제곱킬로미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전장 상황으로 러시아 병사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3, 4월 2달 연속 월 3만 5천 명 이상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5월 말에는 하루 사상자 수가 약 1,400명에 달했기 때문에 그 달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많은 병사를 희생하고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적은 성과만 거두고 남부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력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병사들의 희생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저지른 일들입니다. 모두가 푸틴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도자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의 상황만 봐도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다뤘습니다. 늘어나는 예산, 적자와 정체된 경제. 러시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라도 갖게 해달라며 푸틴에게 전쟁 중단을 사실상 애원하는 공무원들과 사업가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에겐 아무것도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2026년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군사비 지출로 인해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루블, 즉 최대 206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는 이미 크게 벌어졌고 푸틴이 전쟁에 더 많은 병사와 장비를 희생시키면서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방위산업 성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변인은 방위산업도 예전만큼 호황이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침공 첫 몇 년 동안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은 약 30% 성장했으며 이것이 러시아가 2024년 말까지 경제적으로 건강해 보였던 이유입니다. 이제 러시아 군사와 연관된 산업들은 4%에서 5% 정도의 성장만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미 정점에 도달해 이제 하락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0.4%의 GDP 성장률은 원래 러시아 경제부가 하향 조정하기 전에는 1.3%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푸틴이 침공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국부 펀드는 현재 60%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점점 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록했던 GDP의 3.8%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재앙이었지만 이제 곧 러시아의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4달 동안 크렘린은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더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거품이 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츠맨 보도에 따르면 국가 조달 지출은 41%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응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러시아의 위대한 정복자들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의 시작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푸틴의 군사 지출은 러시아 경제를 잠식한 더 큰 불행의 일부일 뿐이며 이 모든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와도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석유, 수년간 전쟁의 무게에 짓눌려온 민간 사업 부문의 완전한 붕괴, 그리고 지금 러시아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앞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파괴할 침체로의 표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몰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니까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그 나라가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해도, 그리고 곧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안에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푸틴의 말이 맞았고 서방 장거리 무기를 이용한 간헐적 공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투는 우크라이나에만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에 돈을 공급하는 핵심 석유 산업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장거리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비교적 가벼운 피해만 입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2026년이고 며칠 만에 끝날 거라던 이 특별 군사작전이 벌써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성장하며 지난 4년간 러시아 깊숙이 수천 킬로미터까지 타격 가능한 새로운 강력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푸틴은 침공 내내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으려 하면서 러시아는 푸틴 전쟁을 지속시킨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6월 1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6년 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정유시설 15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으며 이들 정유시설 중 상당수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개발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거리 무기의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5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 전체 정유 능력의 거의 40%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정유 과정을 통해 원유를 다양한 제품으로 전환하며 특히 군이 사용하는 휘발유, 디젤, 항공유가 중요하고 이 연료들은 해외 판매 시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이런 정유 시설 공격은 러시아 석유 터미널과 저장 시설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공격 중입니다.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이 되는 원천이자 이 나라가 액체 황금인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해상 수송로이기도 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푸틴의 전쟁 자금이 될 수 있나요? 여기서 논리는 분명합니다. 석유를 빼앗으면 돈도 사라집니다. 돈이 사라지면 러시아는 푸틴의 국방 지출을 위해 더 큰 빚을 져야 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국내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며 정유소 운영 비용도 큽니다. 정유소는 수백만 달러짜리 장비들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가 노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장비들입니다. 러시아가 수리할 때마다 고통이 2배가 됩니다. 수리에 돈이 들어가고 장비가 고장나서 정유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날마다 손실이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연료 부족으로 휘발유와 디젤 판매가 엄격히 통제되며 이 조치는 뉴 모스크바까지 적용된다고 RBC 우크라이나가 전했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 시민들은 1인당 연료 구매가 20리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러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주유소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송부터 민간 산업까지 연료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단순한 일도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민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러시아 석유와 에너지 시장에 대해 말하자면 연료 제한은 국내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출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1월 30일까지 항공유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 공격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휘발유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4월 2일 인테르팍스는 크렘린이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연장하여 기존의 비생산자 수출 금지에 더해 연료 생산자까지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제한 조치는 7월 말까지 지속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공격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일러지만 우크라이나는 속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연료를 수출하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큰 타격입니다. 특히 에피퓨리 작전으로 인해 석유와 석유를 이용해 만든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때지만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에 따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석유 제품 부족이 뚜렷하며 가격도 원유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원유 가격에만 집중하지만 석유 제품 가격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우리는 원유 부족으로 인해 정제 작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노박은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가 발표된 후 중국을 포함해 국내에서 정제하고 석유 공급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박은 여기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의 다른 관리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는 암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연료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침공에 쏟아붓고 있지 않았다면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푸틴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수출 제한을 받고 수십억 달러를 잃으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경제적 나락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석유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중단됐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계속 날아다니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큰 재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이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에서 유익함을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의 더 많은 분석을 확인해보세요. 5월 13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4월에 하루 46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러시아가 여전히 배럴당 100석 달러에 가까운 유가를 누릴 수 있었던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협 봉쇄로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석유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푸틴에게 훨씬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회성 사건이 러시아를 구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입니다. 2월의 인베스팅닷컴은 크렘린이 석유 판매로부터 얻은 석유세 관련 수입이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026년 1월에 50%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감소가 석유와 가스 부문 전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우랄 원유는 배럴당 약 26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치가 더 높지만 러시아는 석유 판매 유지를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야 합니다. 오퍼레이션 에피퓨리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완전 재개로 유가가 정상화되면 러시아는 올해 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정유소, 저장소, 터미널 공격도 추가해보세요.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는 한 이 문제들은 존재하며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는 에너지 부문에 큰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일시적 횡재에 의존해서는 회복할 수 없고 크렘린의 수출 제한으로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도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이를 이어갈 것입니다.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15곳을 공격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기간을 전쟁 전체로 확장하면 유로미드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33개 대형 정유시설 중 24곳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타격 범위 밖 러시아 정유시설은 옴스크와 앙가르스크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 바로 드론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결국 우랄 산맥 동쪽에 위치한 그 정유시설들까지 사정권에 들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록에 관해서 말하자면 5월은 우크라이나의 석유시설 공격에 있어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6월 1일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 사령관 로버트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가 5월에 18곳 이상의 석유, 가스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숫자이며 브로브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목표물의 절반 이상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모두 수리 비용과 석유 제품을 추출, 정제, 판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러시아의 재정 적자와 군사비 지출로 국가 보유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은 푸틴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는 어쨌든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귀를 꽉 막은 채로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무시하고 러시아의 경제학자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재정 문제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중 제재가 러시아의 생명줄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재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러시아를 현재의 상황으로 이끈 또 다른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제재가 러시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관료 데이비드 오설리번의 말입니다. 그는 2월에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마침내 러시아 경제에 필요한 영향을 주기 시작해 푸틴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꽤 낙관적입니다.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오설리번은 가디언에 말했습니다. 그는 2026년쯤에는 이 모든 것이 지속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이 왜곡되었고 전쟁 경제를 구축하는데 민간 경제를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중력 법칙을 거스리는 것이 오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가 처음 겪는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설리번의 발언 당시 유럽연합만 해도 19차례에 걸친 제재를 시행했으며 러시아의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2,7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제재는 20차례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스텔럼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26,655건의 제재에 짓눌리고 있으며 이 중 23,960건은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시행된 것입니다. 미국은 시행 중인 제재의 순수한 수만 놓고 보면 7,392건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국입니다.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호주도 수천 건의 제재를 시행해 러시아 기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정유소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를 드론으로 타격하면 그곳은 수리가 필요하며 이는 러시아의 문제입니다. 정유소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계들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부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이런 제재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해왔죠. 석유 자금이 계속 흐르게 하는 그림자 선단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서방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 러시아는 제3국이 먼저 그 부품을 구매하게 한 뒤 간접적으로 그것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번거로운 일입니다. 러시아는 부품을 받으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며 부품 비용 외에도 제재 회피를 도운 제3국의 소개료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정유시설 가동 중단이 길어지고 러시아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서방이 제재한 모든 러시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축소판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며 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도 오설리번과 마찬가지로 제재 문제가 결국 푸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네,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유로뉴스는 5월 8일 폰데어 라이엔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결국 그들에게 되돌아갈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타격과 제재를 결합하면 푸틴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그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제재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야만 풀릴 수 있는데 푸틴은 멈출 의사가 없습니다.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이 있을 것이며 푸틴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한 러시아 경제 문제의 세 번째 주요 원인은 더 큰 경고음을 낼 것입니다. 러시아의 민간 비즈니스 부문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보고서에서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의 내수 시장이 이른바 주얼리 경제로 분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에는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와 막대한 인력을 쏟아부은 과열된 군산 복합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민간 부문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인력 부족, 치솟는 사업 비용, 그리고 심각한 자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강제로 내야 하는 세금 증가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겪는 어려움 모두를 의미합니다. 통계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거시경제 분석 및 단기 예측 센터의 보고를 인용해 지난 3개월 동안 러시아 은행 부문의 부실 및 불량 자산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기 기준치인 10%를 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그 기관은 친크렘린 성향입니다. 즉, 더 많은 내부자들이 푸틴에게 자신이 만든 문제를 직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내 비군사 기업들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7조 5천억 루블, 약 1,03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손실은 18,200개 기업에 걸쳐 발생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손실을 보고한 러시아 기업 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 손실 규모는 현재 러시아가 예상하고 있는 국가 예산 적자보다도 더 큽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예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이 만든 위기에 대해 전쟁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보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민간 부문 기업들의 하락세는 2026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 보고서에서 인터뉴스는 러시아의 영세, 소기업, 중기업 중 68.7%가 2026년 초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소규모 사업주 중 약 31%가 올해 1분기에 사업을 접는 것을 고려했는데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모든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2% 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4.5%의 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은행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026년 3월 러시아에는 60개의 은행이 손실을 내고 있었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 은행 부문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2022년 이후 러시아에서 최악의 수치입니다. 푸틴이 여기서 만들어낸 것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입니다. 이미 침체되기 시작한 군수산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수록 러시아의 민간 기업에서 더 많은 것을 빼앗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과 대출 이자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조건에서 어떤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존 기업들은 러시아 방위산업에 노동력이 유입되는 문제와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결국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들 대부분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어 푸틴에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이 이미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숨통이 조여오고 있으며 그 영향은 모두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5월 9일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채권 시장의 4분의 1이 디폴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상업어음 미지급액은 이미 1월에 1,0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카드탑이 있고 그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음 미지급 시 은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만약 은행들이 무너지면
러시아는 모든 것을 버티게 해주던 금융기관들을 잃게 되고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 침체된 나라에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 있습니다. 결국 푸틴이 자신의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함정에 빠져 만들어낸 이 모든 경제적 고통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위해 민간 부문을 희생시키자 러시아의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정체는 이미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의 2025년 GDP 성장률은 겨우 1%에 불과했고 이미 공유한 2026년 전망치는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The New Voice of Ukraine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의 침체 진입을 알리는 종합 선행지표는 2025년 11월 이후 0.4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계값은 0.12입니다. 침체가 다가오고 있으며 빠른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짚은 모든 사실은 푸틴의 전쟁이 결국 자국으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푸틴의 전쟁으로 경제적 고통이 커지며 야권 움직임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의 반응은 늘 그렇듯 전형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크렘린은 인터넷 접속을 단속하고 텔레그램과 같은 앱 사용을 차단하는 등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푸틴에 대한 신뢰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여론조사 기관 VTSIOM은 4월에 신뢰도가 전시 중 최저치인 71%까지 떨어졌다고 밝혔고 레바다 센터는 3월에 러시아인 67%가 푸틴이 평화협상에 나서길 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 푸틴은 침공 이후 5번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판 다보스라고 조롱한 이 회의는 러시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계와 아이디어 창출이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러시아 방위산업에 돈을 쏟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계속 날고 추가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민간 사업 부문과 시민들은 계속해서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가장하면서 자기 구멍에 틀어박혀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위기가 터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고통을 악화시키는 치명적 장거리 타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치명적인 공격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호위함과 미사일 초계함을 격침시켜 푸틴의 흑해 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군사장비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들에 대한 모든 내용과 그것이 러시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틴이 자국에 초래한 심각한 상황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더 밀리터리 쇼에서 더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